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시리즈 3부입니다. 흔히 1차 세계대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참혹한 진창의 참호전일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은 서부전선에서 전개되었는데, 그렇다면 서부전선은 어쩌다 참호전으로 번졌던 것일까요? 1차 세계대전 서부전선의 참호전은 망해버린 슐리펜 계획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1차 세계대전 2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 독일은 슐리펜 계획에 따라 룩셈부르크에서 프랑스의 시선을 끌면 그 사이 독일 제국군의 주력은 벨기에를 우회해 크게 돌아 프랑스의 파리를 포위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서부전선에서 철도 수송 능력이 생각보다 원활하지 못했고 너무 먼 거리를 건너라 병사들이 지쳐 있었으며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너무 빠르게 들어오자 독일 제국의 몰트케 참모총장은 서부전선에서 1개 군단을 빼내 동부전선으로 보내면서 충분한 병력 확보가 관건인 슐리펜 계획에서 군사수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벨기에군도 예상외로 선전을 하고 있었죠. 이렇듯 6주 안에 프랑스 파리를 포위한다는 슐리펜 계획은 초장부터 무너졌고 그 슐리펜 계획이 망해버렸다고 선고를 내려버린 전투가 마른 전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어느 정도 영국, 프랑스도 독일의 슐리펜 계획을 눈치채자 영국군과 프랑스군도 벨기에 전선으로 병력을 증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제국군은 조금씩 각 지역에서 영국, 프랑스 협상군을 상대로 소규모 승전고를 울리고 있었고 이렇게 영국, 프랑스 협상군이 밀리고 후퇴하고 이에 독일 제국군이 더 진격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독일 제국군이 프랑스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미 6주는 지났지만 그래도 프랑스로 들어오는 데는 성공한 거죠. 하지만 독일 제국의 몰트케 참모총장은 파리로 진격해 파리를 포위하기보다는 철수하는 영국 프랑스군을 전멸시키는 쪽을 선택해서 현장에 있는 독일 제국군에게 파리로 가지 말고 영국 프랑스군이 모여있는 방향으로 길을 틀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프랑스 측 사령관도 작전을 바꾸어 무작정 철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며 영국 프랑스군의 모든 힘을 모아 독일 제국군에게 반격을 가하기로 하죠. 그래서 양측이 파리 외곽의 마른강 유역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파리가 근처에 있다 보니 파리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송차들을 다 끌어모아 물자를 나르기 시작했죠. 이 전투가 마른 전투입니다. 마른 전투에선 영국 프랑스군이 이악 물고 반격에 나서자 독일 제국군은 당황하여 전열이 흐트러지면서 조금씩 뒤로 밀리는 형국이었죠. 항공 정찰을 하던 영국의 항공기가 독일 제국군 중 제1군의 방어가 다소 취약한 것을 알아내고 1914년 9월 7일 프랑스군은 독일 제국군 제1군의 측면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겨우 막아내기는 했지만 1년의 전투들이 누적되면서 독일 제국군의 제1군과 제2군 간격이 너무 멀어진 겁니다. 이러면 긴밀한 상호 협조가 안 되기에 만약 그 사이를 협상군이 비집고 들어오면 독일 제국군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실제 영국군은 독일 제국군 제1군과 2군 사이로 들어와 차단하려고 했고요. 이대로 가다간 전멸의 위험이 있기에 독일 제국군 제2군이 먼저 벨기에 쪽으로 다시 철수해버립니다. 제2군이 철수한 마당에 제1군도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만 했죠. 결국 9월 11일에서 12일 독일 제국군은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지대에 흐르는 엔강까지 철수하며 프랑스 진입은 다시 좌절되었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파리 함락 직전에 마른강에서 독일 제국군을 내쫓았기에 프랑스에서는 마른 전투를 마른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답니다. 마른 전투로 인해 6주 안에 벨기에를 크게 우회해서 파리를 포위하겠다는 슐리펜 계획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이 책임을 물어 독일 제국의 몰트케 참모총장은 해임되고 팔켄하인 총장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한편 영국 프랑스군은 독일 제국군을 벨기에 너머까지 완전히 철수시키고자 엔강을 넘어 공격하지만 이번엔 독일 제국군의 반격에 실패했죠. 이렇게 프랑스 벨기에 국경지대에서 전선이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독일 제국군도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기에 그냥 프랑스 벨기에 국경지대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더 확실하게 자리 선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독일 제국군은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영국, 프랑스, 벨기에 군도 똑같이 참호를 파기 시작했죠. 그런데 양측이 서로 더 길고 큰 참호를 파기 위해서 참호가 계속 이어지며 서부전선에서는 거대한 참호전이 전개되었죠. 최초의 참호전은 1914년 10월 벨기에 이프르에서 벌어진 1차 이프르 전투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벨기에 엔트워프를 함락한 독일 제국군은 이프르 방면으로 진격하려고 했는데요. 이프르에서 영국군이 참호 속에서 방어하며 독일 제국군의 진격이 무력화됩니다. 독일 제국군은 더 정예병을 투입하면 돌파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 정예 부대를 투입했지만 역시 참호에서 대응하는 영국 프랑스군에게 기관총 세례를 받고 죽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참호전은 공격하고 돌격하는 쪽이 무조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이프르 전투에서 생각 없이 돌진해서 죽은 독일 제국군 수가 무려 8만 명,
1차 이프르 전투에서 죽음의 피해를 본 독일 제국군도 이제는 생각 없는 돌진이 아니라 참호전을 고수하는 쪽을 선택하죠. 이로써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참호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참호전이 왜 끔찍하냐면 일단 위생 상태가 최악이죠. 참호전에서 진격하기 위해선 우선 상대 측에 포격을 엄청 때려야 합니다. 서로 포격을 퍼붓다 보니 땅에는 웅덩이가 생기고 이때 비가 내리면 진흙이 형성되면서 진군이 더 힘들어집니다. 진흙을 밟으면서 진군하면 상대방 공격에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서로가 진지 앞쪽에 철조망을 무수히 많이 설치해 놓는데 철조망으로 적군의 진군을 더디게 만들 때 그때 기관총 세례를 퍼붓는 겁니다. 이 참호전으로 인해 기관총이 인류 전쟁사에서 본격적으로 극대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총이 만들어진 거는 한참 전이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리처드 게틀링이 분당 4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게틀링 기관총을 만든 게 시초였고 19세기 말 영국의 하이런 맥심이 게틀링 기관총을 더 발전시켜서 맥심 기관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맥심 기관총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총의 프로토타입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기관총이 처음 쓰인 건 아닙니다. 기관총은 주로 제국주의 열강들이 소지하고 있어서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치사하게 무기가 열악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약소 국가들 민족운동을 학살할 때 썼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열강들끼리 서로 쏜 겁니다. 기관총을 쏘기만 했지 맞아본 적은 없는 국가들끼리 기관총 세례를 퍼붓다 보니까 피해가 극심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이러니 참호전이 얼마 지나지 않아도 이미 양측이 지쳐버린 겁니다. 의미 없이 사상자만 늘리는 참호전이 지속되다가 어느덧 1914년 12월 25일 1차 세계대전 발발 후 첫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양측이 서로 크리스마스만큼은 조금 쉬고 싶었던 겁니다. 양측의 참호 사이는 그래봤자 불과 몇백 미터였어요. 그런데 한쪽 진영의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하자 상대 쪽 진영에서도 같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갑자기 크리스마스 캐럴 떼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캐럴이 끝나갈 때쯤 독일군 참호에서 한 병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를 나오더니 영국 프랑스 참호 쪽으로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더니 영국 프랑스 참호 쪽에서도 영국군 프랑스군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참호에서 나왔고 시간이 지나더니 양측에 더 많은 병사 장교들이 참호에서 나와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선물을 교환하고 이 크리스마스 하루만큼은 싸우지 않기로 합니다. 심지어 축구 시합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바로 다음날 26일부터는 다시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호전이 시작했고 훗날 이 소식을 들은 양측 지휘부에서는 현장에 있는 너희들끼리 멋대로 싸움을 중단하는 게 말이 되냐며 앞으로 상대측 진영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면 포격하라는 지시를 내리죠. 한편 협상국이든 동맹국이든 그들이 유심히 신경 쓰고 있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스만 투르크였죠. 오스만 투르크는 중립을 표방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오스만 투르크는 영국, 프랑스, 독일 세 국가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을 받고 있었죠. 오스만 투르크가 적대시하던 나라는 러시아뿐이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오스만 투르크는 독일과 조금 더 가깝게 지냈고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다르다넬스 해협을 독일군이 점거해버렸죠. 다르다넬스 해협은 고대시대에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반도로 들어간 입구였으며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에 나설 때 출발지였던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영국은 오스만 투르크에 당장 협상국의 일원으로 싸울 것을 종용했으나 오스만 투르크는 자이반 타이반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을 점거한 독일군이 흑해까지도 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영국에게 오스만 투르크의 중립은 중립으로 볼 수가 없었고 처칠은 오스만 투르크를 응징해야 한다며 다르다넬스 해협을 공격해서 독일군도 내쫓자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처칠이 이토록 강하게 나온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처칠은 해군 장관이었고 유럽 본토로 보낸 영국 원정군 10만은 육군이었습니다. 육군의 활약이 입지가 좁아질까 불안했던 해군 장관 처칠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육군의 지원 없이 해군 단독으로 다르다넬스 해협의 갈리폴리를 장악하고 2주 안에 오스만 투르크의 수도 이스탄불을 함락시키겠다고 자신했죠. 1915년 2월 프랑스 해군이 살짝 지원한 연합군 해군이 이 다르다넬스 해협으로 들어왔는데 좁은 해협의 양해안에 포대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해안포대의 집중 포화와 오스만 투르크 해군이 야간에 몰래 설치해둔 기뢰에 이 연합군 해군이 큰 피해를 입으며 상륙작전이 무려 6주나 지연되었죠. 해군의 고전에 영국 정부는 결국 육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국 육군은 갈리폴리 뒤편 해안에 상륙해서 해안 포대를 뒤에서 제압할 계획이었는데 이 처칠과 영국군은 오스만 투르크의 군사력을 너무 얕봤죠. 영국 육군은 상륙만 했을 뿐 진군하지를 못합니다. 갈리폴리 상륙작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국군의 축차 투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꺼번에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군대를 보내는 방식인데, 이렇게 파편화된 부대는 오스만 튀르크가 막을만 했던 거죠. 케말 파샤가 지휘하는 오스만 튀르크군은 매우 용맹하게 싸웠고 1916년 1월까지 계속 병력만 잃어가던 영국군은 퇴각을 결정했습니다. 채 1년이 안 되는 갈리폴리 전투에서 연합군은 57만 명 중 2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연합군에 참여했던 호주군과 뉴질랜드군의 피해도 극심했죠. 갈리폴리 전투는 영국의, 아니 처칠의 대실패작이었고 갈리폴리는 처칠에게 금기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 의아해하실 게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협상국과 동맹국의 대결입니다. 협상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싸우고 있고 동맹국, 독일, 오스트리아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의 일원이기도 한 이탈리아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4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